대출 원금 회수,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어떤 식으로 회수가 들어가느냐? 자, LTV가요 70% 이때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요 10억짜리 집을 7억 대출을 받고 샀다. 내 돈은 3억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얘가 가격이 8억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대출금보단 높지만 이때 은행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요 8억에 대해서 70%, 그럼 5억 6천이죠. 그러면 요 차이 1억 4천에 대해서 회수가 들어갔다. 왜냐면 8억에서 7억이면은 뭐 세금 내고 나면은 오히려 7억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에는 LTV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중심이 DSR로 바뀌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자, LTV 예전에 집값 떨어졌다고 무조건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험하다 싶으니까 LTV 비중에 맞춰서 하락분에 대해서 회수가 들어갔듯이 DSR에 대해서 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댓글이 하나 달리더라고요, 최근에. 대출 금리에 따른 집값 하락분 회수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그래서 5억 대출 시 6억으로 떨어지면 원리금 갚아나가기도 벅찬데 1억 내지 1.5억을 회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이 달렸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 뭐 정확히 발표한 건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근데 사실 가능성은 높죠. 왜? 지금 정부에서 집값 하락 방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미봉책에 헛다리다. 대표적인 예시로요, 대출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죠.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수는 없어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터키 박살나는 거 봤고 뭐 여기저기 박살나는 거 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기준금리 냅두고 은행들 때려잡아서 대출금리를 낮추면 되겠다. 예대금리 공시하고 대출금리 낮춰,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줬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금금리를 더 올리고 대출금리를 낮췄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수익이 줄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게 오히려 은행 채권 금리를 올렸죠.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면요, 은행에서 돈을 잘 못 버는데 누가 은행 채권을 쉽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번에 코픽스 폭등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대출 금리 폭등을 만들어내더라. 문재인 때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었죠, 언론에서. 시장에 간섭하지 말아라. 근데 시장의 핵심이 되는 금리에 윤석열 정부에서 간섭했다가 역효과가 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안심 전환 대출 해줘라. 이거 되게 단기적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죠? 또 뭐예요? 자영업자 원금 감면해줘라. B2 이자 감면해줘라. 정부에서 지원은 조금 해줄 테지만 결국에는 누가 해라? 은행이 알아서. 그러면 B2 살았다, 영끌 살았다. 자영업자야 뭐 국가 때문에 피해 본 건 있지만 이것도 국가에서 해줘야지 은행에서 할 건 아니죠? 은행이 알아서 은행 압박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은행의 위험도가 높아지죠. 위험도가 높아지면 뭐 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실채권들 은행이 떠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보를 해야 되죠. 가뜩이나 바젤3 적용되어 있는데 미래손실 대비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미래손실이 날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럼 자본 확보를 어디서 하겠어요? 대출? 회수? 플러스 예금? 확보. 지금이야 예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가 커지면 대출 회수도 들어가야 되죠. 얘네는 못 건드니까 얘네보단 조금 덜 위험하지만 국가가 이야기 안 하는 것들, 그런 데서 회수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게 요거죠. 은행 때려도 좋을 거 없다. 은행 때린 건 다 역효과로 돌아온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 이야기는 왜 나와요? 과거에도 전례가 있다. 자, 그래서 송도에서, 이때도 송도였어요. 9억 원짜리 주상복합을 대출 5억을 끼고 누가 샀대요? 나모씨가. 그런데요, 대출금 만기를 앞두고 은행에서 안내장을 받았다. 집값이 7억으로 떨어져서 집값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인 LTV가 60%를 넘었다. 그래서 살 때는 55.5%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71.4%가 됐다. 그래서 절반인 4천만 원을 우선 상환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집값도 떨어졌는데 원금도 갚아야 되죠. 그래서요,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 은행들이, 근데 은행이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죠. 그때보다 지금 대출 부실이 커요, 적어요? 신땡돈이나 권땡중 이런 분들 LTV 강화를 했기 때문에 폭탄은 없다, 터지는 건 없다,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평균 LTV도 늘고 DSR은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더욱 위험하죠. 더욱 위험한데 은행 니들이 막 돈 다 내가지고 알아서 해 하고 정부에서 압박 넣으니까 은행 부실 위험은 더 커졌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 하죠. LTV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괜찮아요. 5억 대출을 받았고요, 집값이 7억이면 LTV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괜찮대요.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런 데 와서 댓글 달고 있다니까. 지금의 LTV가 적느냐? 아니에요. 연끌을 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금 만기 때 회수했다. 그런데요,
뭐라 그래요? 만기 전에는 하락해도 상환 요구 안 한다. 그런데 만기가 30년, 그 다음에 40년 나오고 50년까지 나왔다. 만기가 이렇게 긴데 상환 요구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저런 건요, 예를 들어서 대출 상환이 방금 송도에서 있던 나무씨가 이야기가 나왔지, 송도에 집 산 사람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죠.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어떻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면요, 진짜 나라 망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거품이 급격히 꼈기 때문에 그 거품 장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고, 집값 폭락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품 장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출 부담이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연끌족도 죽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2014년에 연끌한 사람은 죽을 맛일까요? 지금 2014년에 연끌한 사람들은 안 죽어난다. 근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 연끌한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봐야 되는 거죠. 올라갈 때도 역시 일부가 올렸듯이 떨어질 때도 일부가 떨어뜨리는 거다. 자, 그래서 보면요, 만약 저 말이 맞더라도 1금융에서만 받았냐? 자, 보험, 캐피털, 저축은행 이런 데서 LTV를 95%까지 해줬다. P2P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지금 대출한도 파고들어서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95% 받았죠. 자, 개인사업자, 그 전에 매매사업자, 이게 예전에 임대사업자 안 되니까 매매사업자 만들어가지고 강남에서 꼼수 쓰는 거 이야기했었죠. 이런 거 하거나 2금융 이런 데 가서 대출을 잔뜩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으면 여기는 이미 회수가 들어가야죠. 회수 정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은 파산 신청도 할 만하죠. 완전히 깡통인데. 또 대부업 같은 경우 보면요, 시세의 90%까지 빌린다. 아까 95%인데 그거 둘째 치고요, 만기가 짧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인천 송도에 사는 나모씨, 2009년에 집을 샀는데요, 2012년에 만기가 왜 왔을까요? 3년 만에 5억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09년에 빌려서 2012년에 3년 동안 다 갚겠다고 빌렸을까요? 아니죠. 만기를 LTV 많이 나오는 금융권을 벗어난다든가 해서 만기가 크게 되지 않는 데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회수가 들어온 거고 3년마다 연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있다. 만기가 긴 사람도 있지만 짧은 사람도 있다. 이자만 갚으면서. 그런 사람들 충분히 있죠. LTV 95% 대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대부업에서 90% 받은 사람들 5년 만에 갚을 수 있다고 빌렸을까요? 1에서 5년인데 LTV를 90% 받을 정도면 수억을 받았을 건데 그걸 5년 만에 갚을 수 있을까요? 팔아서? 못 팔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끌이란 무엇이냐? 영끌이란요, 다 주담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담대가 30년이니까 괜찮다, 50년까지도 나왔는데 괜찮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다 주담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끌이란 뭐라 그래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라는 뜻으로 본인 능력에 벗어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물론 능력을 벗어나진 않고 근근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까지는 되겠죠. 그랬을 때 담보대출 외에도 뭘 받는다?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보험대출, 저축은행, P2P, 대부업,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퇴직금 정산, 연금 적금 해약, 지인 찬스, 부모 찬스, 매도자에게 빌리기,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영끌 어디까지? 한계를 정할 수 있으면 영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아이 돌반지까지 팔았다. 근데 보통 저 정도까지 영끌은 매우 드문 상황이고, 일반적인 영끌은 어디예요?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플러스 퇴직금 정산 마이너스 통장이야. 이 정도까지는 해야 영끌이다. 그랬을 때요, 자,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 자, 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52개월. 52개월이면 몇 년이죠? 5년도 안 된다. 그러면 만기가 돌아오죠. 영끌 언제 했어요? 19년? 19년 하반기 다시 올란다부터 핵심 20년에 완전 공포수요들 몰렸고 21년에 20리가 이어졌고 5년도 안 돼요. 이거 언제 터지겠어요? 늦어도 23년에. 이때 원금 회수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신용대출이 연장이 안 돼요. 왜 연장이 안 되냐? 자, 주담대 차주 21년 12월 기준으로 12월 30일 말 기준으로 47.6%죠. 그러면요,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 받았어요. 근데 신용대출이 만기가 왔어요. 만기가 왔는데 내가 DSR이 47.6%예요. 그러면은 40%까지는 되는 부분은 연장이 되더라도 이 7.6%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되겠죠. 이게 원금 회수인 거예요.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거. 그런데 문제는요, 금리 1% 오르면 58%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다. 작년 말에 기준금리 얼마였죠? 두 차례 올렸잖아요. 작년 말에 기준금리 1%예요. 지금 얼마? 2.25. 아무리 정부에서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야 되죠. 1.25%포인트 올랐어요. 1%포인트만 올라도 58%인데. 주담대 외에 다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만기 연장 시에 원금 회수는 당연한 거다. 주담대만 받은 사람들은 뭐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은 사람들은 개박살 나는 거고, 한 개까지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 나는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집값 어떻게 뛰었죠? 몇 건으로 뛰었죠. 맨날 신고가 이야기예요. 신고가로 집값 떴다. 지금 제일 잘 들어가는 데가 송도니까 송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정도 가격에서 자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갑자기 2건 떴죠. 2건으로 가격을 14억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거래 안 되죠. 몇 건으로 그냥 집값 올린 건데 여기가 누가 14억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13억이라고 생각하냐. 여기 보세요. 저번에 다뤘던 단지죠. 반토막 났다. 엄청 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때까진 그래도 거래가 됐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요. 요때 한번 띄운 다음에 갑자기 이런 거래 나오죠. 그 다음에 요때 한번 띄웠어요. 근데 이런 거래가 못 나오죠 이제. 그런데도 여기 한번 더 띄웠어요. 이렇게 몇 건으로 띄웠으면 떨어진 것도 몇 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위치 가는 거예요. 왜? 신고가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으니까. 몇 건으로 띄웠는데 떨어지는 건 왜 몇 건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냐. 그래서 예전에 이슈가 된 말이 뭐예요? 내 아파트의 값은 내가 산 가격도 아니고 내가 부른 호가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빚 많은 새끼의 이자 지불 능력에 달렸다. 이게 왜 인터넷에 떴겠어요? 저게 팩트니까요. 결론 뭐예요? 대출 원금 회수는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반적인 경우는 솔직히 회수가 될 이유가 없죠. 왜? LTV 80%로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 때 50%에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지금 80%로 늘린 이유 회수 못하게 하려고. 집값 떨어져도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요. 자 신고가는 일반적이었냐?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거래 한 3건이 따다닥 되더니 계단식으로 3번 올라가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었죠. 그런 것처럼 신고가 나오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처럼 하락도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는 몇 건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은 요 비정상적인 가격이고 여태까지 비정상적인 거고 이게 정상적인 몇 건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고 20년, 21년에 영끌이 엄청나게 많았죠. 이들은 주담대만 받았냐? 아니죠. 신용대출 받고 퇴직금 하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랬어요. 여기서 터지는 거지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다. 원금 회수는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DSR이 이미 40%를 넘어갔으니까. 원금 회수요? 안 한다고요? 내가 안 하니까 남들도 다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왜 나타나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왜 남들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금매로 팔고 있을까요? 왜 과거에 안 팔고 어차피 10년 뒤에 다시 오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싸게 팔고 빠졌을까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금에서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잘 생각해둬라. 너가 안 된다고 남들도 다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